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과 그리고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4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고요. 금통위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총재가 부재한 상황이죠. 금리 인상 기조 확인과 더불어서 체크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장 시작 전에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다 작전 세워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 같은 경우는 미국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간밤에 들려온 이슈 소식과 더불어서 외신 기사들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신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외신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자세한 미국 소식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미 증시는 실적 시즌을 맞아서 기업들의 호실적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등세를 나타냈는데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부터 살펴보면 1%대 상승폭으로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이 2%대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13,643선으로 마쳤고 S&P 500은 1.12%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술주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제히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간 조정을 받았던 만큼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1.63% 오르면서 170달러 선으로 마쳤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주 환원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1.97% 올랐고요. 또 알파벳 A도 오름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마존부터 볼 텐데요. 3.15%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연료비 상승에 따라 이행 서비스에 대해 5%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기분 좋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 테슬라는 3.59% 급등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도 살펴보겠습니다. 3.25% 오르면서 222달러 선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가상화폐 시장을 고려해도 주가의 낙폭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동성 지수 체크해 볼 텐데요. 변동성 지수 10%대 급락세로 21포인트 선 마무리 지었습니다. 반면 WTI는 3.6%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에 급등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값은 0.1% 오르면서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특징주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델타항공은 6.21% 오르면서 41달러 선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간밤에 델타항공의 실적 발표가 이뤄졌죠.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작게 나타났고 또 올해 2분기에는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3월 월간 매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매기가 여행주에 확산이 되면서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10%대 급등했고요. 익스피디아는 4.88% 급등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베드베스앤드비욘드는 1.17% 조정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흑자가 예상됐지만 실적 발표에서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또 가격 인상 정책으로도 비용 증가분을 충분히 상쇄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블랙록은 0.15% 약보 합권으로 마쳤는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을 발표했고 또 총 운용 자산이 작년 1분기 9조 달러를 소폭 상회했던 수준에서 올해 1분기에는 거의 10조 달러 가까이 육박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페이팔홀딩스는 2.85% 밀리면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CFO가 페이팔을 퇴사해 월마트의 CFO로 옮겼다는 소식이 들려온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특징주 흐름 만나봤고요. 자세한 외신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간밤에 나온 PPI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화될 거라는 전망 기사까지 나왔는데요.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면 Supplier prices rose 11.2% from a year ago in March, the biggest gain on record. 미국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1.2%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먼저 달별 집계도 좀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달별에는 On a monthly basis, the gauge climbed 1.4% above the 1.1% Dow Jones estimate and also a record 라고 밝히면서 미 노동부는 3월 PPI가 전월 대비 1.4% 상승했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1.1%를 훌쩍 뛰어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한 건데요. 또 이어서 근원 PPI도 살펴보도록 하죠. Stripping out food, energy, and trade services, so-called core PPI rose 0.9% on a monthly basis, nearly double the 0.5% estimate and the biggest monthly gain since January 2021. 네, 이 수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변동성이 높은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의 경우에는 월간 상승률이 0.5%, 2배 가까이 오른 0.9%로 집계가 됐습니다. 거의 예상치를 2배 가까이 뛰어넘은 거죠. 전년 대비로는 7% 상승을 하면서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을 한 건데요. PPI는 생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It tracks prices in the pipeline for goods and services that eventually reach consumers 라고 강조가 됐습니다. 생산자가 소비재와 노동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되면 그만큼 소비자에게 전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음이 강조가 된 건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분석과 투자 전략은 잠시 후 신승용 대표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테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정부에서 사이버 테러에 대한 경고장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US says advanced hackers have shown ability to hijack critical infrastructure. 네, 미국에서 첨단 해커들이 복수의 산업 통제 시스템에 대한 전체 시스템 액세스 능력을 입증했다고 이 미국 정부와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사이버보안 인프라보안청은 다른 정부기관과의 공동자문에서 해커의 악성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로직 컨트롤러라는 장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산업 제어 시스템은 발전소, 정유소, 제조 공장 등에서 기계 파이프 그리고 기타 전문 장비를 운영하는 컴퓨터를 일컫는데요. 이 앞으로 보안조에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죠.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NFT 시장에 좀 악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State Securities Regulators order virtual casino firm to stop selling NFTs. 미국 텍사스와 엘레바마주의 증권 감독 당국은 온라인 카지노 개발업체에게 회사가 불법으로 미등록 증권을 제공하고 대중을 사취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NFT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샌드베가스 갬블러와 골든 갬블러 NFT는 구매자들에게 매년 8만 $1,000의 수익을 예상하면서 가상 카지노의 수익에 분담할 것을 약속했다고 규제 당국은 밝혔는데요. 디지털 아트 등 자산을 대표하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인 NFT를 단속하려는 움직임이 미국에서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NFT 시장에 대한 투심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 흐름 연동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 살펴봤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나왔던 이슈들을 바탕으로 국내 증시 작전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모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큰 이슈 중에 하나라면 역시나 금통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합니다. 총재가 없는 상태에서 금통위가 열릴 것 같은데 관련돼서 이슈 짚어주시죠. 네, 오늘 이제 잠시 후 10시면은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개최가 되죠. 그리고 한 10시 반 정도에 결과 발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총재가 공석입니다. 지난 이주열 전임 총재는 3월 31일부로 일단 퇴임을 한 그런 상태고 새롭게 이창용 총재 후보자
지금 일정은 이렇습니다. 4월 19일 청문회 예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재 후보자 이번 4월달 오늘 개최되는 4월 금통위에는 참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총재 대리 체제로 오늘 회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렇죠. 금리 인상 가능성 시장에서 일단 반반 정도, 절반 대 절반, 50대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은 더 금리 동결의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 따라서 금리 인상이 당장 이번 4월 금통위에서는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벌일 수는 없다.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오늘 금리가 동결된다 하더라도 시장은 안도레이드를 보이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이 그냥 무덤덤한 상황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이제 5월 FOMC에서 빅스텝하고요. 양적 긴축에 대해서 이미 기정사실화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 또 하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최근에 다시 러시아의 도발이 진행이 되면서 국제 원유가 급등 상황 지금 나타나고 있죠. 최근 들어서 어제도 국제 유가 WTI 기준으로 한 103불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역시 변동성이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어떤 그런 부분도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물가 불안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됐었죠. 3월 소비자 물가 지표 4.1% 발표됐다라는 점.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4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좀 우세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총재 공석 상황이 조금은 좀 부담이다. 또 하나, 정권 교체의 과도기에 있다. 5월 10일, 다음 달 10일에 윤석열 신정부 출범을 예정되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이런 과도기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부분, 어떤 정책에 새로운 정책에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그 전망이 있다라는 부분 참조해 두시면서 결국은 4월은 동결하고 5월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최근 들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총재가 부재한 상황이고 그리고 신정부 출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금리 인상 여부는 동결로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통위 상황과 더불어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연준의 5월 FOMC 회의 결과를 좀 확인하고 그 이후에 한다면 인상을 계속해서 좀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연준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그리고 간밤에 또 나왔던 지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발표가 됐는데 큰 폭으로 올랐다고요? 네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일단 당장 5월 FOMC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메모를 꼭 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5월 3일과 4일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시장은 FOMC, 이 연준의 가장 중요한 부분, 결국은 물가의 안정과 그리고 고용의 안정, 이 두 가지의 중간 정책 목표를 근간으로 해서 통화 정책이 결정이 된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데 최근 그저께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고 어제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표가 사실상 소비자 물가 지표의 발표치보다 하루 늦게 발표되는 그런 상황은 실질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표가 앞으로 향후 다음 달 소비자 물가 지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순차를 두고 발표가 된다라는 부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밤에 발표된 발표치 무려 11.2%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급등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이 부분은 고스란히 4월 소비자 물가 지표 CPI에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전망치 대비해서도 상당 부분 높게 나왔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월 대비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이 무려 1.4%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 전망치는 1.1% 정도였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소위 말하는 국제 유가 가격의 변동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은 더 크게 실질적인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CPI나 PPI, 고공응 행진을 하고 있는 배경,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일단 가장 큰 배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바로 그 핵심 배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곡물 가격도 급등하는 등 이런 원자재, 식량과 원자재의 어떤 그 상당 부분 영향을 상승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부분. 이제 소비 쪽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왜 가솔린 가격에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가솔린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자동차 사용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뭐 대중교통이다라기보다는 개인교통 수단을 대다수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동 거리 자체도 우리가 서울에서 움직이는 일반인이 움직이는 그 거리보다는 미국인들이 움직이는 거리가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운송에 따른 어떤 그 이동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가솔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서 있는 평균 가격입니다.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제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이 도래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기름 소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 월급이 인상되지 않는 한 기름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출 수는 없다. 그 개인 어떤 이동의 수단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꼭 나의 자가용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솔린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가솔린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럼 거꾸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실질적인 가구당 가처분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만약에 내가 한 달에 $1,000를 벌었다라면 이때까지는 기름 소비에 이동에 들어가는 소비에 $100를 들었다. 근데 지금 $200가 든다. 그럼 과거 $900를 소비에 쓸 수 있었다라면 지금은 $800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하나. 미 연준이 과연 그렇다면 인플레는 에너지 가격 안정을 통해서 좀 안정을 시키려는 그런 상황, 행정부는. 그리고 연준은 어디에 포커스를 하고 있을까? 강력한 고용 시장에 포커스를 하고 있다. 고용이 결국은 소비를 증대시키고 소비 증대시키는 부분은 투자를 확대시키는.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 개선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이쪽에 계속해서 어떤 그 나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여 나가는 그런 어떤 그 해안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말씀을 좀 아울러서 드리고요.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죠. 어제 고용 지표의 긍정적인 부분에 따라서 우리 시장 상당 부분 화답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2월 신규 취업자 수가 무려 104만 명에 이를 정도의 증가를 보였고 실업률 자체도 1.5%포인트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를 하면서 3.4%로 상당 부분 실업률도 안정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고용이 증대되어가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집중하고 있는 고용과 물가 지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전략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겠다는 신승용 대표님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이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두 번째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히든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이제 초 무역 수지 적자가 35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인데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이슈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까요? 부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1분기 실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무역 적자는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일단 3월 달에도 소폭이긴 합니다만은 1.4억 달러의 무역 적자가 나타났고요. 4월 10일 현재까지 35억 달러의 적자. 근데 무역 수지 적자의 어떤 그 핵심 배경 따져보면 국제 유가의 급등이다라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라면 지금 단기적으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까? 무역 흑자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을까? 이 부분은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공무역 형태의 어떤 경제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품을 수출한다라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공품 수출 가격에 전가하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현재의 무역 적자 상황은 최소한 한 2, 3개월 이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의 무역 적자가 우리가 극복 못할 수준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 그 중에서도 특히나 수출 증가 업종 그리고 수출 감소 업종을 실적 전망, 그러니까 이번 1분기 실적과 실적 시즌과 상당 부분 묶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수출 증가 업종, 지금 석유 제품과 가전, 컴퓨터 반도체, IT가 주를 가지고 있고요. 수출 감소 업종이 있습니다. 수출 감소 업종에는 선박과 자동차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동차 왜 줄었을까? 못 만들어서 줄었다. 그러니까 못 팔아서 줄었다. 우리 시청자분이 알고 계시죠. 반도체 공급 대란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의 차질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부분을 고스란히 지금 자동차 업종이 떠안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바로 실적 시즌과 연결이 됩니다.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 업종과 하향 조정 업종이 바로 나타나게 되면, 상향 업종에는 에너지 업종이 바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IT 업종도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하향 업종에는 대다수 중국 관련주와 자동차가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 수출에서도 수입에서도 우리나라 무역에서도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의 1분기 실적과 바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 우리에게 던지는 분명한 시사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감안해 본다라면 가공무역 형태, 그러면 원자재를 수입하는, 지금 원자재 가격의 상승 단계, 분명한 시간, 레그가 걸린다, 시간 차이가 걸린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 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수출이 증가한 업종과 감소한 업종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장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옵션 만기일이기도 한데요. 네네. 일단 지난밤 미국 증시 일단은 저가 매수세 상당 부분 유입이 됐고, 나스닥 반등 상황 상당 부분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 하락과 상승의 모습은 계속 반복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언제까지? 그 부분은 한 5월 3일, 4일 실질적으로 FOMC 진행될 때까지는 지금 현재의 양상의 지속 가능성이 높겠다. 그 사이에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이슈는 분명히 업종에 대한
실적 발표일 것이다. 지난밤 대표적으로 미국의 예를 들게 된다라면 JP 모간의 좀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가 전반적인 은행 업종에 대한 부담으로 나타났었고, 델타 항공의 어떤 긍정적인 실적 자체가 전반적인 여행 업종에 대한 급등 양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분위기 약에 시켰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 시장은 이러한 반복적인 순환매 속에서 분명한 것,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순환매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뚜렷한 방향성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결국 리오프닝, 그리고 고용, 그리고 이슈별 순환매, 이 속에서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는 속에 실적 차별화, 업종별 실적 차별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1분기 실적 전망치의 상향 조정, 하향 조정, 업종을 생각해 보신다라면 실적 시즌 진행에 따른 실적 차별화, 이 부분 분명하게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참고 꼭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차장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더 저희는 시계를 돌려서 또 미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MSCI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네요.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5월 13일에 MSCI 5월 반기 리뷰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른 리밸런싱일은 5월 3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MSCI 5월 반기 리뷰는 4월 마지막 18일 중인 4월 18일에서 29일 중에 2회 날로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예상 편입 종목은 현대중공업이 유일한 상황이고 KT의 가능성은 조금씩 편입 가능성은 계속해서 조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하루 일평균 거래량 대비 유입되는 MSCI 지수에 편입됐을 때 유입되는 자금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주가 상승의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편출입될 수 있는 종목들 중에는 녹십자와 알테오젠, SK케미칼 순으로 조금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녹십자 같은 경우는 역시 거래대금 대비 유출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약간은 어떤 부정적인 충격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5월에 MSCI 신규 편입을 좀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종목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잘 오르는 것도 오르는 것이지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지 않습니까?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 자체에 대한 걱정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발표된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는 차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어떤 글로벌 자산 시장을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됐는데 물론 8%가 넘는 큰 폭의 데이터가 발표가 됐지만 근원 물가 지수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전일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까지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어떤 피크아웃에 대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거쳐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이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시장 예정과 같은 어떤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시장에 잔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슈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그리고 중국의 어떤 코로나로 인한 그 봉쇄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 상승할 수 있는 상단은 조금 막혀있는 그런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그 개별 종목 장세 그리고 어닝 시즌 돌입에 따른 그 실적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나 실적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수급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자면 어제 우리 시장은 기관이 좀 강하게 사주면서 2,700선을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외국인들은 돌아올 생각을 안 하네요. 수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러 매크로적인 요인도 있지만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유지해 나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옵션 만기이기도 하면서 이런 그 외국인의 수급이 더욱더 조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외국인의 그 자금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액티브 자금, 즉 2년 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증시가 크게 하향했을 때 들어온 외국인의 액티브 자금이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그 외국인의 액티브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패시브 자금은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액티브 자금의 매도세가 약간은 진정이 돼야 증시의 외국인의 수급이 온전하게 유입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역시 방송 앞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매크로 환경, 즉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그리고 피코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확산될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이에 따라 증시 역시 다시 한번 조금 상승 추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이 받쳐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차장님 오늘장 전략이 궁금한데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우선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그 미국 시장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는 이미 그 국내 시장에서 어제 같은 경우 거의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어떤 어닝 시즌에 집중하는 그 펀더멘털이 확연하게 개선되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압축시키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어떤 분기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수익을 조금 챙기시는 그런 전략으로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 본료는 철강 쪽에 계속해서 그 이익 상단이 올라가고 있는 세아제강이라든지 일부 IT 종목 중에서 반도체 부품과 장비 업체들 실적당이 올라가고 있는 ISC라든지 TSE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분기 플레이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기간을 짧게 잡고 보자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선 이슈들을 바탕으로 국내 증시 작전 본격적으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이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시장이 그나마 좀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은 또 어떨지 궁금은 한데 일단은 확실히 1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실적 시즌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봐야 될 첫 번째 포인트 어떤 포인트일까요? 네, 전일 같은 경우는 시장 흐름이 모처럼 종가까지 좋은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부진했던 대형 IT,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반등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소형주 고른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시장 흐름과 중국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이 하락하다가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금융이나 재정 정책의 시장에 우호적인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는데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반등이 강한 모습이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전거래일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반등이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메리칸 항공그룹 같은 경우는 10%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포스트 호텔 앤 리조트 같은 경우도 8%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이 하락을 하다가 반등에서 나타나는 업종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도 시간차를 두지만은 연속해서 반등의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 시장의 반등 그리고 미국 시장의 반등 때 강했던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좀 집중해봐야 될 종목이나 업종을 좀 좁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님, 어디 부분을 볼까요? 네, 오늘은 특징주로 대한항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 추이는 리오프닝 테마, 소위 말해서 노래방 관련된 TJ 미디어라든지 아니면은 화장품 관련해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아이패밀리 SC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주가가 먼저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제가 화장품 관련해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기는 한데 지금 국면에서 어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행과 관련해서 이제 출국이라든지 그러한 통제를 최종적으로 푸는 모습이었고 이런 점을 종합을 해봤을 때 항공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증자 이전과 증자 후에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는 그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도 크게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 미국의 리오프닝주들의 강세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흐름이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4월 6일 최근에 고점의 주가를 형성하고 한번 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저희가 가격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4월 6일 가격이 32,550원이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31,300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서 장기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업종 같은 경우가 한 업종이 계속 움직이기보다는 업종별로 순환매가 짧은 주기를 두고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제의 저점인 3750원에서 31,000원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3에서 5% 정도의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전략도 가능한 구간이다 보니까 오늘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한항공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대한항공 그렇게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은 아니지 않나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가격 전략까지 좀 녹여서 이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3에서 5% 정도 차익을 좀 보고 나오는 것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장기적으로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괜찮을까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리오프닝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선 반영해서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리오프닝 중에서도 만약에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이 분기 실적의 성장이 명확하게 확인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정 국면, 소위 말해서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의 조정이 나온 구간에서는 분기 실적의 훼손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에 특이하게 주가에 훼손될 만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은 좀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구간인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언급해 주신 것처럼 가격 메리트가 아무래도 뭐 5개 항공사의 증자를 감안을 했을 때에 할인이 돼야 되는 주가 수준보다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로 그 희석된 시가총액을 대입을 했을 때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비싼 경향이 있다는 점. 두 번째로 뭐 화물 부분의 실적이 코로나 때 좋았고 이 부분의 실적 같은 경우가 위드 코로나 시기, 그 다음에 코로나가 끝나는 시기에서는 화물이 줄어들고 여객이 회복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여객의 중심으로 넘어가서 기존보다 실적이 나아진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도 이제 합당한데 리오프닝 관련 업종이 주가가 기대감이 반영돼서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는 좀 다음에 분기의 실적을 보고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가 그런 여행객의 회복 같은 경우는 코로나의 단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점에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그런 해외에 나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 여행객의 최종적인 그 3단계 같은 경우도 10월이라는 그런 코멘트를 했었다 보니까 분기적인 실적에서도 예상치보다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실적 측면이라든지 그런 점을 종합을 해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는 뭐 포트폴리오 편입을 해서 장기로 가지고 가기보다는 뭐 수익률을 정해놓고 매매 관점이 나을 것으로 보이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한 28,000원 구간 그 정도로 하락이 나왔을 때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에서 한 10% 정도의 하락이 나온 경우거든요. 그 정도는 이제 증자와 관련된 희석도 감안되는 부분이 있고 그 고점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까지 반영되는 구간이 28,000원대다 보니까 그 정도의 조정이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정도의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기업 혼자만의 특별한 그런 가격 조정 요인이 없다고 하면은 그때는 장기로 좀 편입을 해서 가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한항공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략은 어떻냐라고 여쭤봤을 때 답을 좀 들어봤습니다. 가격선까지 어느 선까지 내려오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콕 집어서 해드렸으니까 투자자분들도 이 점을 좀 유념해두시고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 또 올랐던 업종을 보면 철강주가 웃었습니다. 철강주 관련된 종목들이 다 급등이 나와줬는데 관련돼서 테마주 중심의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철강주 테마 그러면 끝나면 또 옮겨갈까요? 궁금한데요, 이사님. 네, 그 전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그런 가스 관련된 에너지 부분 중에서 가스를 이제 미국이 뭐 EU에 수출하는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 보니까 중소형 철강사들이 강한 모습이었고요. 중소형 철강 테마 같은 경우는 이게 통상 테마에는 강한 종목이 1등주를 형성을 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중소형 철강의 테마군으로 형성된 그런 종목들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촉발된 그 에너지와 연관된 그러한 패권의 다툼 그리고 그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특정 철강 부분과는 연관이 없다 보니까 이게 테마가 짧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부분이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 천연가스라든지 그런 원유와 관련된 러시아와 그 유럽 간의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이 되게 되면서 이 천연가스와 그다음에 뭐 원전,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뭐 에너지의 하나의 패권의 그림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여기에서 중소형 쪽 테마나 그런 부분은 이미 시세가 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에너지 부분이 변화가 된다고 하면은 실적과 연결되는 기업을 찾는 게 중요하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이 그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을 했던 그러한 천연가스의 배관 같은 경우를 이제 미국이 유럽을 통해서도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코멘트를 했습니다. 연내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누적용 관광 같은 경우가 실적의 증대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유정용 관광 같은 경우는 쿼터제라고 해서 미국에서 해외로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분량 같은 경우도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약 30%가 안 되게 그런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늘 관세로 뭐 덤핑 요소도 있고 했지만은 올해 초 기준으로 덤핑 요소도 제거가 되었고요. 미국 내에 유정용 관광 가격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가 올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국면에서는 그 철강과 관련된 중소형 테마를 보기보다는 유정용 관광 사업을 하는 업체, 그 중에서 이제 실적과 연결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철강주라고 해서 두리뭉술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종목별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준비해주신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세아제강입니다. 유정용 관광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이게 미국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나가는 구조에서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유정용 관광의 매출 비중이 총 30%입니다. 유정용 관광 같은 경우는 원재료가 열연이 쓰이는데, 열연 가격 같은 경우도 최근에 물론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2분기를 미리 비추어 봤을 때 지금 그 1분기와 그 스프레드라고 하는 그 원재료와 제품 가격의 그런 차이가 마진으로 남게 되는 그 구조가 1분기, 2분기 거의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 또 다른 비용의 사항이 없고 1분기 실적이 좋다면은 2분기까지도 좋은 실적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그 스프레드, 즉 원재료와 제품 가격의 차이를 통해서 유추를 해볼 수 있겠고요. 1분기 실적 예상치 같은 경우는 460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460억 원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치일지 안 와닿으실 텐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190%의 영업이익 성장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이게 연속성이 없다고 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이 점을 반영하면서 1분기 실적 이전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가 2분기 실적까지 긍정적인 요인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유럽 간의 그런 유정용 관광을 깔게 될 경우, 유정용 관광 같은 경우는 그 쿼터제, 그러니까 나라별로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결정되어 있고, 그 비율에서 우리나라 그 관광 같은 경우가 제품이 좋다 보니까
그 비율 내에서도 조금은 더 올라간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이제는 매출의 증가 요소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상승 같은 경우도 7%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만약에 1분기만 좋고 2분기까지 연속성이 없다면은 현재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까지 반영한 추가적인 상승을 감안해서 목표가를 설정하고 그 정도의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게 실적의 연속성이 2분기까지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 에너지적인 측면, 세부적으로 천연가스 부분에서 러시아와 유럽 간에서 이제 미국과 유럽 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유정용 관관의 추가적인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긍정적으로 실적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구간에서는 일부 주가의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매도보다는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 세아 제간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사님, 오늘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짜볼까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전일에 강했던 시장을 더해서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 자체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지 그러한 부분의 주가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장 초반부터 외국인 매매 같은 경우의 동향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장 초반부터 30분 정도까지의 외국인 매수 매도 같은 경우는 시장의 마지막까지 연속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장 초반의 시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한 10시 반 기준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 거래소 기준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장 막판까지 매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두 부분의 수급을 놓고 오늘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옵션 만기의 포지션이라든지 그런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큰 하락보다는 보합이라든지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제 부분부터 다시 또 바뀐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시장은 다시금 중립 이상으로 살펴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자, 수급을 다시 한번 꼭 체크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매매 시그널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